16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대선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새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이라며 여당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야3당은 문준용 씨 취업특혜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SBS가 단독 보도한 숭이초등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이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교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노사 대표가 협상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협상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10,000원과는 여전히 격차가 커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모두 생계가 걸려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을 잇는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받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른 지하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8회 증인으로 전격 출석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의 한 법원 판사가 회식 자리에서 공판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초복을 맞아 삼계탕과 장어 같은 보양식을 파는 음식점마다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선 식용으로 도축된 게를 위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알려진 지 16일 만에 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자신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법적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지만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참담하다, 충격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사자인 문준용 씨와 국민에게 사과한 뒤 검증 부실과 명예훼손, 공정선거 오점 등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뒤늦은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먼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조작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탈당이나 정계 은퇴엔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안 전 대표는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치검찰 1호라고 비난하며 다른 야당과 함께 특검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란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를 바라보는 국민의당의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일부 당직자는 눈물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개인 입장에 사과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은 여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특검 법안을 내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당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여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은 겁니다. 이미 법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 이번 주 내 마련키로 한 바른정당과 야3당 특검 공조에 나설 태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진은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들은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엄중한 범죄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는 국회 정상화라고 촉구했지만 국민의당은 역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검찰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작된 죄부에 대한 검증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움직임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 낮 이유미 씨와 같은 호송버스를 타고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작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구속 전과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의 첫 기자회견 뒤에는 조작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계속 공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제 검찰은 당 윗선에서 벌어진 부실 검증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제보의 진위에 대한 검증 책임이 국민의당, 특히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혐의에 대해선 지극히 말을 아껴온 검찰이 처음으로 당의 책임을 언급한 겁니다.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이번 주 중으로 재소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SBS가 처음 보도했던 숭이 초등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3명을 해임하고 담임 교사는 정직 처분할 것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박세용 기자입니다. 학교 수련회에서 3학년 어린이가 이불에 덮인 채 폭행당했지만 의도적인 가해자는 없는 걸로 결론났던 서울 숭이초등학교 사건. 피해 아동의 엄마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교감을 만나 재벌 회장의 손자 A군을 포함해 가해 아동이 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4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야구 방망이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그 비누도 얘 거예요. 4명 정도가 자기를 밟았고 야구 방망이로도 때렸고. 하지만 엄마의 말은 묻혀버렸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지만 1차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는 이 학생을 아예 누락시켰습니다. 이불 사건과 별도로 A군이 한밤중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2명이 맞은 일도 학교는 알고 있었습니다. A군한테 맞은 아이의 부모가 학폭위 회의에서 아이가 맞았다, 원망스럽다고 말했지만 학교는 회의록에서 이 발언을 뺐습니다. A군의 부모가 학폭위 회의록과 아이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문자 메시지로 요구하자 학교가 보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의 진상 축소 은폐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장 교감과 생활지도부장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교장을 포함해서 징계 대상 4명에 대해 공식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진상규명에 중요한 초기 진술서 6장이 사라졌고 또 재벌 손자 측의 비밀이 누설됐는데 이런 위법 혐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종원 기자입니다. SBS는 재벌 회장의 손자 A군 부모에게 학폭위 관련 내용이 누설된 정황을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재벌가의 누설된 정황이 직접 보거나 전해 들었을 정황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 학폭위 회의록과 A군의 진술서가 촬영돼 A군 부모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밀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다 윗선에서 지시했을 정황은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초기 진술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작성했던 이 초기 진술서 6장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넉 장은 가해나 피해 아동이 아닌 목격 아동들의 진술서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진술서 실종과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손자 A군이 실제로 폭력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달 말 학폭위 재심에서 논의될 내용이라 감사에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숭의학원에 향후 방침을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교육청의 중징계 의뢰를 학교가 무시하거나 경징계로 낮춰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숭의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 가운데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55건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40곳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숭의초등학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다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숭의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처리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건 초기 문제가 커지자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학교 측 보시면 학교 측은 일을 작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머니. 학폭위를 열어봐야 별 소용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비교육적 방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응답 55건에서 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숭의초등학교가 학폭위를 열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학폭위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학교 자체 규정과 달리 학교 전담 경찰관은 빼고 대신 교사 1명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의사, 경찰관, 변호사 같은 외부 위원은 1명도 없었던 겁니다. 학폭위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외부에 학폭위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협상안은 6,625원,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격차가 큰 만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 2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0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시급 10,000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한 상황.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하루 8시간 기준 월 209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야 표준 생계비에 근접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타격을 받는 사업장의 80%가 영세 중소사업체라며 물가 수준을 감안해 2.4%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간극을 줄여야 하는데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소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르바이트가 감당하던 시간을 빼서 본인이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돼 있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오늘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16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임금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짓게 됩니다. SBS 이강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딱 최저임금만큼만 주고받는 소상공인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겐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아닌 사실상 을과 을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7년째 편의점을 하는 40살 박정환 씨. 시간제 근로자 4명을 쓰고 있지만 야간 근무는 늘 박 씨가 합니다. 제가 이 업을 계속 하려면 이거를 제 진짜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버는 돈은 800여만 원.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34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은 3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이 노동계 주장대로 10,000원으로 오른다면 인건비가 5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박 씨의 월 수입은 약 150만 원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그 최저임금을 못 받는 수준까지 그런 상황까지 닥치게 되기 때문에 35살 김광석 씨는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90만 5,800원을 법니다. 월세 30만 원과 식비 35만 원, 공과금과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10만 원입니다. 사실은 거의 숨만 쉬고 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용자 측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6,625원으로 올린다면 김 씨의 수입은 92만 7,500원으로 겨우 2만 2천 원밖에 안 오릅니다. 지금 이 물가에 월세 내고 그 밖에 제가 밥을 해먹고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소상공인과 시간제 근로자들, 사실상 우리 사회의 을과 을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이처럼 매년 진통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 상생의 해법은 없는 건지 송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2,230원입니다. 정부가 산출한 미혼 1인 가구 생계비에 34만 원이 못 미칩니다. 이 정도 급여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연동된 사회복지 관련 제도가 31개나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실업급여, 산재 근로자의 휴업급여도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복지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중소사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고용을 줄일 거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이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오른 만큼 반드시 보장하도록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성과 공유제를 통해서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노사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지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불황에 빠져 있는 면세점들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관세청의 점수 조작 결과 사업자로 선정된 면세점들입니다. 곳곳에 세일 표시가 붙었지만 오가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 시내와 제주공항 두 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온 하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결국 다음 달 제주 매장을 접기로 했습니다. 두사는 새벽 2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3시간 단축하고 매장도 2개 층을 줄이며 긴축 경영에 나섰습니다. 특허권 박탈로 반년 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롯데면세점 역시 손실액만 4,400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휴업휴직을 들어갔었고요. 영세한 브랜드 업체 직원들은 아마도
그 실직을 한 직원들도 있었고 지난해 말 새로 특허권을 딴 4개 업체 가운데 신세계와 현대 등 3곳은 아예 개점 시기를 늦추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경쟁력 같은 경제 논리를 배제한 채 정치적 의도나 권력이 개입하는 등 정부의 엉터리 사업자 선정과 특허권 남발이 면세점 업계에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변호인도 모르게 전격 출석했습니다. 삼성이나 최순실 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도 했습니다. 민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다는 건 해당 재판부조차 재판 시작 30분 전에 알았을 만큼 갑작스러웠습니다. 정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 특검이 출석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정 씨 스스로의 판단으로 출석했고 오전 8시쯤 변호인에게도 출석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박했는데 이 변호사는 재차 오전 8시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정 씨는 재판에서도 여러 만류가 있었고 나오기 힘들었지만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어머니로부터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들었다거나 말거래 중개상이 직접 생명이 끝났다고까지 말했던 말을 삼성에 10만 유로를 더 얹어주고 다시 사들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각종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라며 의미 있는 증언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면서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권한을 위임받고 야당을 설득 중입니다. 지난 48시간 국회를 동분서주했는데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2, 3일 미뤄주신 국회에 복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야당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찾았는데 아직도 견해 차이가 있어서 잘 좁혀지진 않네요. 이어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데 질렸습니다. 질렸어요. 진정성은 없고 언론 플레이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야3당 지도부를 모두 만났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 두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란 야3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며칠 지켜보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협치의 책임을 강조하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래도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청와대와 야당 간 마땅한 타협점이 없는 상황.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 지하철에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을 잇는 신분당선이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민자투자로 개통해 강남에서 수원 광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 이용 승객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누적 적자가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신분당선 측은 특히 지난해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전체 승객의 16.4%나 돼 이로 인한 손실만 1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6년 이후가 이제 유임으로
받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예상되죠. 국토부는 일단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친 뒤 신분당선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형평성에 안 맞네. 신분당선만 그것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거는 해보고 안 된다 이러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요금을 좀 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국가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65세는 사실 옛날에 비하면 30, 40대밖에 안 돼 보여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무임승차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신분당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서울 지하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이 자신의 카센터로 옮겨 붙으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런 짓을 꾸몄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입니다. 깜깜한 공장 안에 잠시 랜턴 불빛이 비치더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34살 문모 씨는 불이 잘 타오르는 모습을 확인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문 씨는 불을 낸 공장 바로 옆 카센터 업주였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공장 4동이 불에 타면서 1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공장 외벽부터 가공기계 9대 모두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일궈가지고 좀 더 도약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 진짜 홀라당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라 말하겠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지난해 카센터를 열면서 지인 등에게 진 1억 원가량의 빚을 갚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옆 공장에서 불이 나 자신의 카센터에 불이 옮겨 붙으면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옆 공장에 화재 보험이 들어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단지 그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경찰은 문 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대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시신을 바꿔서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유가족들은 2번 울어야 했습니다. TJB 최효진 기자입니다. 화장시설에 유족들의 운구 행렬이 들어섭니다. 영정사진의 주인공은 85살 광모 씨. 하지만 관 속엔 곽 씨가 아닌 75살 임모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대전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2 시신을 바꿔 전달한 겁니다. 뒤늦게 병원에서 알아챘지만 임 씨는 이미 세종시의 화장시설로 옮겨져 다른 유족들 곁에서 화장된 뒤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2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 전체들이 다 참담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그때 슬픔이라고 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측은 직원이 5구의 시신을 출상하는 과정에서 2구를 착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직원은 임 씨의 시신과 바로 옆 곽 씨의 시신을 뒤바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관에 적힌 고인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문 열기 전에 고인 성함 맞습니까 여쭤보고 확인하고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또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나 봐요. 다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병원 측은 양쪽 유족이 다시 장례를 치러 고인을 잘 모셨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서울의 한 법원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사과문을 써서 피해 검사에게 퀵 서비스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는 B 여검사 그리고 법원 직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A 판사가 B 검사의 몸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A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판사는 B 검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작성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B 검사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는 현장에서 직접 사과한 뒤 수석 부장판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전달했다며 연락이 안 돼 사과문을 한 번 더 퀵서비스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나 제3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면회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에 담당하고 있는 법관과 검사가 같이 회식한다면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원은 해당 판사와 검사가 함께한 회식 자리는 이날이 처음이었으며 직원 환송회에 동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끝낸 뒤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해외 공관에서도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이 함께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에 소환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주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여직원 A씨는 함께 일하는 고위 외교관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정신을 잃었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함께 술을 마신 외교관의 집이었습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고 성폭력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병원 진단서를 끄는 뒤 외교부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여직원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해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어젯밤 귀국해 오늘 오전 외교부 담당자와 면담했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은 본부로 소환 조치돼 오늘 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칠레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은 현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방송됐고 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한 현직 대사는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온다는 초복이었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 다양한 보양식 챙겨 드시는 분들 많았는데 한편에서는 식용으로 도축된 게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한 삼계탕집. 가게 안팎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립니다. 무더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집을 찾은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삼계탕 한 그릇을 싹 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올해 여름은 조금 버틸 수 있다고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삼계탕 덕분에 정말 힘이 울끈불끈 납니다. 초복에는 보신탕이 제격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선조들이 먹어오는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얼굴에도 기름기가 있습니다. 피부도 고와지는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성남 모란시장에서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식용으로 도축된 개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매년 300만 마리가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개 도축과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우리 현대사 인물 가운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우표가 나온 사람은 윤봉길 의사와 화가 이중섭 선생 2명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탄생 80주년과 81주년 기념 우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우정사업본부가 발행을 결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실제로 발행할지를 놓고 그동안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 오늘 재심의 절차 끝에 결국 전면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구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뒤 우정사업본부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는 위원 17명 가운데 심의에 참석한 9명 전원 찬성으로 우표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발행에 반대했지만 우표는 오는 9월 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9일 발행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발행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고, 심의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발행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참석한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철회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우표 발행을 요청한 구미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심의위원회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대한민국 행정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구미시는 시민과 지역 단체들과 논의해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미국의 한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가족들이 조류에 휩쓸렸는데 80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며 놀라운 모습으로 모두를 구조해냈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던 두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가자 부모와 할머니까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일가족 9명이 서핑보드에 의지한 채 사투를 벌이던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해변가의 피서객들이 손에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My youngest daughter and my nephew, but I didn't see my boys screaming and crying that they were stuck. They couldn't go nowhere. 사고 지점의 바닷물 깊이는 4.5m. 구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80여 명의 피서객들이 90m나 되는 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Our mom had to go in after me and my brother, and the people made a human chain and pulled us out. 손을 맞잡고 깊은 곳에서는 수영을 해가며 일가족 9명을 모두 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지만 어느 누구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사고 가족들은 이들을 신이 보낸 천사라며 감격했습니다. Since they helped me when I grew up, and if they can't swim, I'm gonna have to.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일가족의 생명을 구해낸 데 대해 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구조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주범 17살 A양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열띤 공방 속에 구형은 다음 달로 연기됐는데 A양은 피해 아동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소리치며 반발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재판의 첫 증인은 8살 피해 아동의 어머니였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주범 A양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엄마에게 뽀뽀를 하고 등교했던 딸의 마지막 모습, 결국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느낀 고통을 힘겹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주범 A양은 소리내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른 증인들로부터 A양이 정신병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던 여성은 A양이 변호인으로부터 정신병력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콧노래를 불렀고 부모로부터는 자폐증과 비슷한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책 2권을 전달받아 구치소에서 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양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부인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범 B양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A양과 B양이 연인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B양이 살인을 교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며 오늘 구형을 하지 않았고 결심 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연기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이 사드 요격 시험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훈련 영상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100% 명중률을 강조했습니다. 예정된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북 군사 압박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에서 미 공군의 C-17 전략 수송기가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5,000km 떨어진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의 사드 포대가 이를 즉각 탐지하고 요격에 나섭니다. 요격 미사일은 날아오는 모의 공격 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서 명중 격추했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공격 미사일의 발사 시간을 사드 포대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14차례의 사드 요격 시험을 모두 성공해 100%의 명중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요격 시험이 수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던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북한의 ICBM 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지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상까지 공개한 건 분명 대북 무력 시위의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이번 요격 시험을 발표하면서 사드는 자체 폭발력 없이 직접 타격하는 힘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공격 능력이 없는 방어용 미사일이란 뜻인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번 스캔들의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러시아 측 인사와 나눈 이메일입니다. 러시아 측 인사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주니어는 이에 대해 love it, 즉 매우 좋다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 이메일을 확보해 기사 처리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주니어는 스스로 모든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They had something, maybe concrete evidence to all the stories I'd been hearing about, but they were probably under. 장남은 의혹 해소 목적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성에 박수를 보낸다며 아들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러시아 게이트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반역 혐의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We need Donald Trump Jr. and other campaign associates to turn over any and all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that investigators asked for.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이메일이 러시아 스캔들의 판도를 바꿔놓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측과의 접촉은 시간 낭비였을 뿐이며 아버지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미니 가전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크기만 줄인 게 아니라 디자인도 독특해지고 기능은 다양해졌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30대 직장인의 집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이미 설치돼 있어 살 필요가 없었지만 밥솥과 전자레인지는 작은 걸로 구매했습니다. 원룸에 좁다 보니까 용량이 크다 보면 대신에 이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더 많고. 늘어나는 1인 가구들의 수요에 맞춰 가전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5장만 넣으면 꽉 차는 벽걸이 세탁기는 공간이 좁고 적은 양의 빨래를 자주 돌리고 싶어하는 싱글을 겨냥했습니다. 마치 소꿉놀이 도구 같아 보이는 오븐 그릴 찜기는 용량은 작지만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삶기도 하고 튀김기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여기 국이나 찌개, 밥 같은 것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1인분으로 사이즈로 나왔어요. 기존 제품의 용량을 10분의 1로 줄인 미니 와인셀러는 식구가 적은 와인 애호가를, 파격적 스타일의 소형 냉장고는 특히 개성이 강한 소비자를 겨냥했습니다. 전통적인 규격의 가전 수요는 한정돼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겨냥한 미니 가전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현입니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간척지 논이 소금밭이 되면서 모가 말라 죽었었는데 이번 장맛비 덕분에 염분 농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막바지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모를 가득 실은 이양기가 간척지 논을 부지런히 누빕니다. 텅 비었던 논에 금세 파릇파릇한 모가 채워졌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소금기가 심해져 2달 전에 심은 모가 모두 말라 죽었는데 장맛비가 내리자 기회를 놓칠 세라 다시 심는 겁니다. 죽을 마시고 지금 두 번 이양하는 데 있고 3번 이양하는 데까지 있어요.
농민들은 막바지 모내기를 서두르고 있지만 적당한 모내기 철이 지난 지 한참 뒤여서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 이곳 간척진원의 염분 농도는 4,900ppm, 150mm가량의 장맛비가 내린 뒤 염분 농도는 1,500ppm까지 낮아졌습니다. 벼 생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염도가 돼 있습니다. 가뭄 탓에 아직 모내기를 못했던 200여 헥타르의 모내기도 가능해졌습니다. 물이 말라 농업용수조차 공급하지 못했던 저수지는 일주일 만에 물이 8배로 늘었습니다. 전국 저수지 저수율은 49%로 저수율이 심각 상태인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부은 탓에 가뭄이 심했던 서산과 태안 지역의 경우엔 저수지 10곳 중 7곳의 저수율이 아직도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어제 SK 최정 선수가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통산 200번이나 투구에 얻어맞은 타자가 됐습니다. 최정 선수처럼 몸에 자석이 달린 듯 유독 자주 맞는 타자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13년 동안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맞고 또 맞아온 최정은 공이 달라붙는 자석과 같다고 해서 자석맨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다. 28타석당 한 번 골로 얻어맞았는데 공을 잘 피하는 정민석, 이대영 같은 타자들과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됩니다. 통산 개수는 적지만 최정보다 자주 맞는 타자도 있습니다. 한화 이성열은 26타석당 한 번 골로 얻어맞아 빈도에서 역대 1위입니다. 이 밖에 박성민과 나주환, 이대호 등 유난히 자주 맞는 타자들은 모두 몸이 큰 거포들입니다. 투수들이 장타를 막기 위해 거포들이 팔을 쭉 펴서 치기 힘든 몸쪽 깊은 곳에 빠른 공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큰 스윙을 하는 장타자들이 대부분 조금 일찍 스윙을 시작해 공을 피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교타자에 비해 많이 맞는 이유입니다. 투수가 공을 놓는 순간에 몸통이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회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공이 날아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석맨들은 몸에 맞는 아픔을 감수하고 투수에게 더 큰 아픔을 주기 위해 상처투성이의 몸을 보호장구로 감싼 채 오늘도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여자 핸드본 챔피언 결정전에서 SK가 연장 접전 끝에 서울시청을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번이나 동점을 거듭한 끝에 두 팀은 27대 27로 연장에 돌입했는데요. 연장 후반 주포 김오나가 두 골을 몰아친 SK가 31대 30 한 점 차로 승리하며 2승 1패로 창단 5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규리그에 이어 챔피언전까지 석권한 SK 선수들은 감격의 눈물로 통합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두산이 인천도시공사를 누르고 3년 연속 통산 6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파리와 로스앤젤레스가 나란히 하계올림픽을 통산 3차례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24년과 2028년 올림픽 개최지를 동시에 선정하기로 하고 파리와 LA를 후보 도시로 확정했습니다. 두 올림픽 개최지는 오는 9월 페루 리마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2024년 대회는 파리, 2028년 대회는 LA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1924년 올림픽을 치른 파리는 100주년이 되는 2024년 올림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비가 내릴 때 비옷을 빨리 입어야 하는데 팔이 안 끼워지는 곤란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윈블던 테니스를 보러 온 한 팬이 비옷을 입는 건지 아니면 비옷이 사람을 입는 건지 헷갈리는 비옷과의 사투 준비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경주의 기온이 38도에 육박했는데요. 한낮에 푹푹 찌던 열기가 열대야로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7도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데다가 해무까지 유입되면서 밤이 된 지금 안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여기에 중서부와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뜨겁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고요. 내륙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핸드볼 리그 우승팀 SK는 오늘 감독이 없이 경기를 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감독이 심판들의 식사 자리에 갔던 사실이 드러나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럼 사법부의 심판인 판사가 한쪽 팀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와 술자리 한 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법관 윤리 강령을 보면 법관은 재판 업무 외에는 소송 관계된 사람을 법정 밖에선 만나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